반갑습니다.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 낭독할 소설의 이야기는요, 자기 주장이 없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김진초 작가님의 소설집 사람의 지도에 실린 단편소설이고요. 그러게 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소담 낭독 소리에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게. 김진초 단편소설. 냄새가 난다. 오래된 냄새가 난다. 억울한 피냄새. 분해된 단백질 냄새가 섞여 여간 고약한 게 아니다. 꼽아보니 26년 세월이 밴 냄새다. 26년을 뱉어내는 냄새다. 26년 전 그 해는 좀 엉뚱해서 막연한 소망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생각지도 못한 상까지 받았다. 깜냥에 비해 무거운 상이었다. 이제 그만 무거운 상, 냄새나는 상을 처리할 때가 온 것 같다. 좀 두렵기는 하다. 혹시 내 피부에 눌러붙어 분리가 안 될까봐. 88 서울올림픽이 있던 그 해는 이 나라 백성 모두가 집단 희망 중독에 걸렸었다. 강남 복부인들 극성에 부동산 경기는 매일 상종가를 치고 해마다 급여 인상폭이 120%를 넘나들었으며 북한이 끝내 불참했지만 160개국이 참가한 서울올림픽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가 물귀신처럼 어딜 가나 따라다녔다.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줏대 없이 이리저리 흔들려 물태우란 별명으로 불리던 5.5 공화국 대통령 때문인지 물난리도 유독 많았다. 그래도 이 나라 백성들은 조금씩 허기를 면하면서 기름진 세상을 향해 핑크빛 꿈을 꾸었다. 우리 역시 올림픽이 있는 해에는 꼭 고층 맨션 아파트로 이사하자는 계획을 세웠으니 대단한 올림픽 신드롬이긴 했다. 그걸 신념의 마력이라고 하던가. 어쨌든 우리는 올림픽이 있던 그해 봄, 저층 서민 아파트에서 고층 맨션 아파트로 옮겨 앉으면서 중산층에 편입되는 쾌거를 올렸다. 사시사철 수도꼭지만 돌리면 철철 나오는 온수 때문에 아무 때나 머리를 감고 샤워할 수 있어 좋았다. 먼저 살던 서민 아파트는 연탄 온돌이라 바람이 거꾸로 불면 부엌으로 연탄가스가 새어나와 애를 먹곤 했다. 한겨울 새벽녘 연탄불이 꺼지는 일도 다반사였다. 방이 2개였으나 연탄 아끼느라 겨울엔 방 하나만 사용해 연탄이 꺼지면 낭패였다. 이웃에 가서 밑불 좀 빌리자며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 부엌 한쪽에 번개탄을 쌓아놓고 살았다. 이른 그대로 번개처럼 불이 붙는 번개탄은 삽시간에 매캐한 연기로 집안을 점령해 오소리 굴이 따로 없었다. 창문을 있는 대로 열어놓은 채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차린 밥상을 남편은 번번이 외면했다. 그런 날 저녁은 꼭 부부싸움을 냈다. 이 맹한 여자야, 아낄 게 따로 있지. 베란다에 쳐 쌓아놓은 연탄은 전시용이야. 남편은 미리미리
탐불을 갈지 않은 나를 나무랐다. 하지만 절반도 안 탄 연탄을 미리 가는 게 아까워 불구멍을 막고 아침까지 마디게 될 작정이었다. 어차피 두터운 솜잎을 덮고 잘밤이라 주위에 떨 일도 없었다. 그렇게 아까우면 불구멍 열어놓고 확 떼버리고 갈면 되잖아. 그러게요. 근데 잠들기 전에 연탄 갈면 가스가 많이 나와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조카를 잃은 남편이 담배를 빼물었다. 길게 빨아들이자 빨간 불꽃이 빠르게 남편 입을 향해 달려갔다. 남편 입이 화상을 입을까봐 조마조마 지켜보자 서너 모금 만에 필터를 비벼 끈 남편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다. 무르춤해서 남편을 바라보다 아이들을 가운데로 옮긴 뒤 이불을 돌치고 들어가 가만히 누웠다. 남편의 사촌형은 외아들을 서울로 유학 보내면서 우리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망설이는 사이 남편은 의논 한마디 없이 거절했다. 남도 아니고 집안 사람인데다 시댁부치인지라 야박하게 굴 수 없어 어떡하나 궁리하던 참이었다. 당황한 내가 조심스럽게 염려를 표명하자 남편은 화가 될 빌미는 애초에 싹을 잘라 여지를 주는 게 아니라며 절대 철회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여자야, 원래 애들 봐준 공은 없다는 거 몰라? 그러게요. 근데 중학생이 애예요? 사춘기니까 더 부담스럽지.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한테 부탁한 거잖아요. 이 물러 터진 여자야. 당신이 괜한 오지랖 부릴까봐 내가 선수 친 거야. 아이는 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다. 아이 혼자 두는 게 걱정스러웠는지 누나가 직장을 서울로 옮겨 남매가 함께 살았다.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간단히 해결되잖아. 당신은 가끔 반찬이나 해다주며 들여다봐. 남편 분부대로 일주일에 한 번쯤 아이 도시락 반찬을 만들어 갔다. 오뎅 볶음, 콩장, 뱅어포나 멸치조림, 혹은 조개전 무침, 장아찌 따위였다. 아이가 새들어 살던 집 담장엔 담쟁이 덩쿨이 무성했다. 가끔은 담쟁이 그늘에서 서성대며 영어 단어 외우는 아이와 마주치기도 했다. 피부가 검은 편이라 잘 몰랐는데 아이의 코밑이 거뭇해지고 있었다. 성적이 우수하다고는 해도 촌아이라 진도 따라잡기가 힘들구나 싶어 집안 어른으로서 가책을 느끼기도 했다. 공장에 다니는 누나가 야근 때문에 자주 귀가가 늦는다는 걸 안집 아줌마로부터 전해 들었다. 겉멋이 잔뜩 든 아이 누나가 과연 야근을 하는지 의심스럽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그걸 타낼 자격이 내겐 없었고 남편에게도 아이 부모에게도 전할 수 없었다. 내가 드나드는 걸 어려워하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아이가 곁을 주어 그나마 안도가 되었다. 이거 좀 보세요, 승모. 꼭 참기름 발라놓은 것 같지 않아요? 아이가 만지는 담쟁이 잎은 아이 말 맞다나 반들반들 기름졌다. 그러게 참 건강하네. 저기 화단의 달리아는 벌레가 꼬여 흐늘거리는데 얘는 신기하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요. 그러게. 그러면서도 나는 짓불도 없이 큰소리만 치는 남편이 떠올라 마음이 언짢았다. 당신은 나만 붙들고 매달려 살면 인생이 편하네. 담쟁이 알지? 그렇게 살아. 떵떵대며 여보란 듯이 살게 해줄 자신 있어. 내 말만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담쟁이는 햇살 찾아 제 맘대로 기어오르기나 하지. 나는
그조차 할 수 없었다. 처음부터 우리는 주종 관계였다. 화려한 수식어와 그럴듯한 논리에 속아 넘어간 건 나였고. 숙모, 우리 아버지는 또 술병 났대요. 이번 주에는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보다 엄마가 걱정돼서요. 아이 아빠는 주태백으로 통했다. 허구한 날 술에 절어 거리를 배회하며 시비를 걸다 누굴 때리거나 맞고 들어왔다. 집에 들어와서도 고이 자는 날은 없었다. 고함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며 밤새 식구들을 괴롭혔다. 남편이 아이를 맞지 않은 것도 사촌의 주사와 무관하지 않을 터였다. 사실은요, 숙모. 저 아버지 피해서 온 거예요. 우리 누나가 숙모네한테 엄청 고마워하는 거 모르시죠? 숙모네가 저를 받아줬으면 서울에 올 핑계가 없었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 엄마만 불쌍해요. 그러게. 또 그러게예요? 그러게나 말이다. 아이와 나는 함께 웃었다. 남편이 아이를 거절한 부담감에서 어느 정도 해방된 안도감에 정말 편안히 웃었다. 숙모, 어린 왕자 읽어보셨어요? 나는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 나오는 술꾼이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걸 잊으려고 술을 마시고 또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 술을 마신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게. 역시 숙모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저는 숙모의 그런 화법이 좋아요. 자꾸 말을 하게 하니까요. 남편도 그랬었다. 사람을 방심하게 하는 재주가 있다고. 호응보다도 중독성 있는 무심한 반응이라고. 벽에 대고 얘기하는데 벽이 미세하게 떨리는 반응처럼 사람을 방심하게 한다고. 숙모, 저는 영영 술을 배우지 않을 작정이에요. 근데 남자가 술을 못 마시면 사회생활에 문제가 많고 친구도 없다면서요? 제 결심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러게. 숙모가 지켜봐 주세요. 제가 타락하면 야단치고 혼내서 바로 잡아주세요. 저는 꼭 성공해서 불쌍한 우리 엄마 구해야 하니까요. 이제 겨우 코밑이 거뭇해지는 14살 아이의 삶이 너무 무거웠다. 게다가 음주를 타락으로 여기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자 아이가 안심시키듯 말했다. 아직은 걱정 마세요, 숙모. 제가 자취하는 걸 아는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놀자고 조르지만 절대 개방하지 않을 작정이에요. 숙모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안 된다고 했어요. 걔네들은 왜 그렇게 술, 담배가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좋은 아버지를 두면 다 그런 건가요? 가진 자의 방종, 못 가진 자의 강박증을 확인하는 아이에게 차마 그러게 라고 대답할 수 없어 나도 모르게 무뚝뚝한 표정이 되었다. 아차 싶어 표정을 푸는데 아이는 애초부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는지 반찬 보따리를 푸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그의 초겨울 아이가 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아이의 마지막은 처참했다. 얼마나 방바닥을 긁었는지 손톱이 번쩍 들리고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새벽녘 귀가한 누나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14살 아이의 무거운 인생을 생각하며 나는 울었다. 굳은 날 방바닥으로 내려앉은 무거운 기체에서 벗어나고자 의식을 놓을 때까지 방바닥을 긁어댄 아이를 생각하며 통곡했다. 말 많은 남편이 입을 꾹 다물고 장례 절차를 밟았다. 그때 나는 남편도 침묵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그런 남편이 나는 편했다. 원래 고사가 끝난 그날, 아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처음으로 탈선을 했다.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방문턱을 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토록 혐오하던 술을 아이는 왜 마셨을까? 게다가 안집 아줌마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 첫 서리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듣고 선심 쓰듯 아이들 방에 연탄불을 넣어준 것이다. 여기에 누나까지 외박했으니 삼박자가 짜맞춘 듯 들어맞았다. 그런 걸 운명이라 하나 보다. 괜찮아. 저 아이는 도망친 거야. 끔찍한 아버지, 무거운 세상을 벗어버린 거야. 그렇게라도 우겨야 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코 고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걸 보아 아직 남편은 잠들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부시럭대며 일어나 불도 켜지 않은 채 더듬더듬 담배를 찾았다. 등대처럼 규칙적으로 깜빡대는 불꽃을 나는 이불 틈으로 보았다. 아까보다는 천천히 피는 것 같았다. 자는 거야? 남편이 물었다. 나는 이불을 들추고 일어나 앉았다. 이 여자야. 애도 있는데 엄동설 안에 툭 하면 탄불을 꺼트리니 가만히 있을 남자가 어디 있냐. 연탄가스 걱정되면 초저녁에 확 떼버리고 일찌감치 갈면 되잖아. 내 말이 틀렸어? 그러게요. 남편이 조카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라 가늘게 한숨을 내뿜었다. 하지만 그건 남편이 모르고 하는 소리다.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하자면 말이 길어지는데 길게 말하는데 자신이 없어 입을 다물고 살 뿐이다. 연탄을 빨리 떼고 갈자면 아무래도 불이 과해진다. 불이 과하면 위아래 연탄이 접착제를 붙인 듯 달라붙어 연탄 갈 때 윗불과 아랫불이 떨어지지 않는다. 물불 안 가리고 들러붙는 청춘처럼. 이 빠진 식칼을 버리지 않은 건 이때를 위해서다. 한 몸이 된 두 덩이 불을 부엌 타일 바닥에 뉘어놓고 식칼로 탁탁 내리친다. 하나가 된 둘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내리쳐도 둘이 붙은 자리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엉뚱한 데가 깨진다. 수없이 내리친 칼망치에 깨지고 부서지면서 꼴사납게 갈라지는 연탄. 때로는 윗불이 반토막이 나기도 한다. 토막난 연탄을 퍼즐 맞추듯 맞추어 밑불로 앉히고 새 연탄을 올려놓는다. 눈을 찡그려 19공탄 구멍을 맞추다 보면 젖은 탄에서 연탄가스 냄새가 올라와 재채기 몇 번쯤은 각오해야 한다. 한밤중 연탄불과의 전쟁은 비단 우리 집만의 일이 아니었다. 나중에 알았다. 불이 과래 들러붙은 연탄을 뗄 때 칼보다는 연탄재가 낫다는 것을. 연탄재가 연탄보다 단단한 건 알았지만 칼보다 유용할 줄은 몰랐다. 한 손은 들러붙은 두 개의 연탄을 연탄 집게로 들고 다른 한쪽 손은 식어버린 연탄재를 연탄 집게로 든 채 떼어낼 부분을 딱 부딪혀주면 죽자사자 붙어있던 두 개의 연탄이 맥없이 분리되면서 아래쪽이 툭 떨어진다. 연소하며 붙어버린 두 개의 연탄을 분리하는 데는 다 타서 식어버린 연탄재가 최고였던 것이다. 그보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도구는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좋은 정보를 너무 늦게 알았다. 묻지 않은 탓이다.
앞집 아줌마로부터 그 유용한 비결을 배운 건 내가 고층 아파트 이사 날짜를 받아놓은 다음이었다. 배우자마자 허무하게 시효가 끝나는 일은 그 후로도 종종 있었다. 80년대엔 도시에서도 집집마다 겨우살이 준비를 했다. 김장과 연탄 드리기는 한 세트였다. 있는 집이건 없는 집이건 그것만은 연례 행사였다. 아파트 베란다에 수백 장씩 연탄을 드리는 날은 층계는 물론 현관, 거실, 베란다까지 시커먼 발자국이 무리하게 찍혔다. 때문에 통로 여자들끼리 의논해 같은 날 연탄을 드리고 계단 청소를 했다. 그해 마지막 물청소였다. 물청소가 끝나면 여자들은 손을 탁탁 털고 준비된 한철에 안도했다. 뿔뿔이 흩어지기 아쉬운 여자들은 어느 집으로 몰려가 맥스웰 가루 커피에 설탕과 프리마를 식성대로 넣어 마시며 네 집 김장은 너무 짜다느니 싱겁다느니 품평회를 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당시 단독주택도 대부분 연탄 보일러였는데 우리가 살던 15평 주공아파트는 연탄 온돌이었다. 연탄은 치사와 난방에 물까지 데워 쓰는 전천후 연료에다 연탄재까지 쓸모가 있긴 했다. 겨울철 빙판길에 연탄재를 부숴 놓으면 미끄럼 방지에 요긴하고 분갈이 할 때 연탄재를 섞으면 화초가 실하게 잘 자랐다. 연기도 내지 않고 소리 없이 타는 무연탄. 연탄 공장이 있는 철로변에는 무연탄 가루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면 시커먼 물이 시내가 돼서 흘렀지만 그걸 탓하는 사람은 없었다. 깔끔하고 고마운 연료였기 때문이다. 고층 아파트로의 이사는 연기도 소리도 없이 타는 무연탄과의 작별이었다. 중앙난방인 새 아파트는 어디서 떼는지도 모르는 연료로 난방과 온수가 해결되었다. 가장 신나는 건 아무 때나 마음 놓고 온수 사용이 가능한 거였다. 대중목욕탕에 갈 필요가 없었다. 매일 샤워할 때마다 세상 좋아졌구나 싶었다. 당연히 식구들의 때깔도 좋아졌다. 부동산 경기에 힘입어 남편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남편은 전통 가구 제조업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사할 때마다 내내 잘 사용하던 가구를 못 견뎌 했다. 집안에 있을 땐 그냥저냥 봐줄만 하던 가구가 이사하려고 꺼내놓기만 하면 새 집에 끌고 들어가기 민망할 정도로 남루해 보인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려 했는데 새 집에 헌 가구를 드릴 수 없다며 너도 나도 가구를 개비했다. 식구를 바꿀 수 없으니 가구라도 바꿔 기분 전환을 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은 정치인들이 자주 인용하나 실은 성경 말씀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데서 유래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이전 삶의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해야 한다는 뜻이다. 새 내용물은 새로운 용기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새 용기에 새 내용물을 넣는 형상이니 주객이 바뀌긴 했다. 그렇거나 말거나 사람들은 남편이나 아내를 못 바꾸는 대신 만만한 가구라도 개비하려 열을 올렸고
덕분에 우리 집은 형편이 피었다. 고층 아파트로 이사한 그해 초겨울, 남편은 모에 씌인 듯 강남 제2모피 매장에 나를 데리고 갔다. 저층 아파트 시절 연탄 아낀다고 툭하면 불을 꺼뜨리던 처지에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남편 손에 끌려간 나는 뒤에서 쭈뼛거렸다. 직원이 골라준 모피를 마지못해 몇 번 입어본 건 남편이 지켜보고 있어서였다. 너무 무거워요. 이 여자야. 그럼 돈이 얼만데 가벼워? 지나치게 거한 생일 선물이었다. 기름을 바른 듯 윤기 자르르 흐르는 흑갈색 밍크 코트는 남편 말만 따나 가격만큼 무거웠다. 지난해 100만 원짜리 토스카나 무스탕을 장만한 것도 시댁 눈치가 보여 자유롭게 입지 못했는데 복부인이나 입는 밍크 코트라니 과연 이 옷을 애용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웠다. 아니나 다를까 눈비가 오면 모피가 젖을까봐 입지도 못하고 신주단지처럼 모셔두었다. 내 머리카락보다 더 자주 털을 거꾸로 빗어주기도 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베란다에 걸어놓고 통풍도 시켜주었다. 하지만 그때는 젊어 무거워도 입고 다니는 데는 그 문제가 없었다. 다만 손이 많이 가는 게 번거로웠을 뿐. 그런데 언제부턴가 무거운 게 싫어졌다. 한때 동물보호 차원에서 모피가 배척되면서 패딩 코트가 불티나게 잘 팔린 것도 어쩌면 가벼워서일지 모른다. 헝겊 쪼가리로 만든 기저귀 가방 같은 백이 브랜드를 내세워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겨도 가벼워서 구입했다. 옷도 신발도 가방도 용기일 뿐이다. 내용물이 아닌 용기가 무거우면 곤란하지 않은가. 계절이 바뀌어 옷을 정리하려 장롱을 활짝 열다 발견했다. 옷장 왼쪽 맨 기퉁이에 걸린 시커먼 짐승 허물을. 이게 거기 있는 줄도 몰랐다. 옷장 문 두 짝을 한꺼번에 열어 젖힌 것도 오랜만이었다. 대충 한쪽 문만 열고 사용한 건 옷장보다 행퍼를 더 애용한 까닭이다. 눈길 한 번 안 주고 있는 줄도 모르면서 차마 버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 입은 기억도 까마득한 밍크 코트. 이 무거운 걸 왜 끌고 다녔을까? 단지 비싼 옷이라서? 숄이나 조끼로 리폼을 해서 입을 생각을 하기는 했다. 하지만 리폼 비용이 비싸 망설이다 그만 존재를 잊어버린 것 같다. 내 몸이 무거우니 껍데기라도 가볍고 싶다. 가끔은 속눈썹이 무거워 눈을 뜨기가 힘겹다. 머리카락도 무거운지 탈모가 심해진다. 물건뿐 아니라 사람도 무거우면 싫다. 남편은 몸도 무겁고 생각도 무겁다. 보여지는 모습은 실제보다 더 무겁다. 나는 점점 가라앉는다. 이러다 한없이 가라앉을지도 모르겠다. 익사하거나 매장되거나. 이 여자 맹춘지 알았는데 빠꼼이네. 밍크코트가 평생 입는 옷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남편은 내가 밍크코트를 입지 않은 이유를 멋대로 해석하고 있었다. 그보다 나는 밍크코트는 대를 물려서 입는 옷으로 알고 있었는데 남편은 어떻게 밍크에 대해 저리도 잘 알까? 그러나 역시 묻지는 않았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남편이 빙긋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보통 수명이 10년에서 20년이라고 하더만 당신이 그거 안 입을 때부터 알아봤어. 한동안 안 입었으니 이제 슬슬 새 걸로 개비해 줄까? 요샌 시어드 밍크가 유행이라던데 어때? 나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 여자 배가 부르군. 나도 됐네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쇼윈도 부부였다. 더 이상 남편에게 협조해주기 싫다. 생각해보면 남편도 답답하고 재미없을 터. 날 만난 게 남편에겐 불운이었을지도 모른다. 즉각적으로 표현을 않는 내가 남편에겐 조신해 보였고 말 주변이 없는 나는 시간을 끌다가 할 말의 시호를 놓치길 반복했다. 하지만 한때 우리는 불탔고 때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었다. 부모가 되었던 것이다. 아이들이 성장해 가정을 꾸렸으니 이젠 갑갑한 쇼윈도 벗어날 때도 됐다. 아이들도 남편을 닮아 말재주가 좋다. 사람은 표현하는 만큼 주장을 펼친다. 주장이 센 아이들이니 골방에서 훌쩍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연탄재는 어디 있을까? 깔끔하게 떼어버리려면 연탄재가 필요한데 멸종돼가는 연탄재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차라리 벙어리하고 사는 게 낫지. 이거야 원. 남편이 현관문을 꽝 닫고 나간다. 남편이 나간 다음에야 입을 연다. 그러게. 저대로 영영 남편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남편에게 그러게 라는 말조차 안 한 지 오래다. 저 사람도 답답하겠지만 속 시원히 말할 수 없는 나는 더 답답하다. 내가 본래부터 길게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건 아니었다. 연탄가스를 맡았던 그날 이후 뇌에 교란이 왔다. 혼자 하는 생각은 기승전결이 가능한데 말로 하면 뒤죽박죽대기가 일쑤였다. 때문에 몇 번 놀림을 받다 보니 저절로 입을 다물게 되었다. 나는 점점 의견이 없는 사람이 되어갔다. 그러기에 미소만 곁들이면 대부분 해결되어 크게 불편할 건 없었다. 그게 습이 되었다. 그때는 장마철이었다. 신경통이 있는 어머니는 날이 습하면 맥을 못 쳤다. 방바닥이 눅눅해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지릿지릿 쑤시다며 어머니가 아궁이에 연탄을 피웠다. 마침 아버지가 출장 중이라 나는 안방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잤다. 짬짬이 어머니 허리와 다리를 주물러주기 위해서였다. 효녀까진 아니어도 눈치껏 어머니 비위를 맞추는 건 가능했다. 어머니는 남녀 차별이 심해 오빠만 챙겼다. 그렇게라도 나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야 했다. 입시 공부에 지쳐 정신없이 잠에 취한 새벽, 쿵 소리에 깨었다. 옆에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불러도 어머니는 대꾸가 없었다. 콩나물이나 두부 사러 구멍가게에 갔나 싶어 다시 잠을 청하다 잠시 전 들었던 쿵 소리가 걸려 벌떡 일어났다. 눈앞이 캄캄하면서 휘청 나는 앞으로 고꾸라졌다. 엄마, 엄마! 나는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방바닥을 기어갔다. 생각보다 목소리가 작았는지 건넌방의 오빠는 기척이 없었다. 어렵사리 방문 앞까지 기어간 나는 몸을 돌려 발길로
문짝을 걷어찼다. 문틀이 헐거워 자주 떨어지던 미닫이 문이 마루로 나가 떨어지면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어머니는 대돌에 내려서다 나가 떨어져 앞마당에 쓰러져 있었다. 그 와중에도 일어나려 땅바닥을 움켜쥐어 손이 흙투성이었다. 동치미, 동치미. 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떠서 오빠에게 말했다. 구세주를 만난 어머니와 나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오빠는 나를 안아다 어머니 옆에 나란히 눕히고 흙냄새를 맡게 했다. 동치미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흘려 넣어주기도 했다. 여름이라 창문이 활짝 열렸기에 그만했던 것이다. 꼼꼼한 아버지가 연탄가스를 염려하여 방바닥이며 장판 국도리까지 늘 살피곤 했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나중에 깨어난 어머니가 말했다. 바람이 거꾸로 불어 굴뚝이 힘을 못 쓰더라. 아궁이가 자꾸 불기운을 내뱉지 뭐냐? 잠시 잠깐 그러려니 했지. 밤새 그렇게 토해낼 줄은 몰랐구나. 아궁이의 화기가 구두를 데우고 산뜻하게 굴뚝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역풍 때문에 순서가 거꾸로 돼 제대로 연소되지 못한 유독가스를 아궁이로 내뿜었던 것이다.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로 신분을 위장한다. 소리 없는 죽음의 그림자를 끌고 집집마다 순례하며 먹이를 찾는다. 인체에 흡입된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 산소 부족을 일으키고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못해 세포가 손상된다.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오빠의 발빠른 응급처치로 고압 산소기는 면했다. 의식이 회복되자 툭툭 털고 일어난 어머니는 재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나는 뇌의 회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듯 늘 머리가 무거웠다. 머리가 몸통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때도 많았다.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다. 뻑뻑한 머리에 윤활유를 한 통 들이부으면 잘 돌아갈까. 잠자다 머리가 땅속으로 처박히는 느낌에 자지러지며 깨어나기도 한다. 할 수만 있다면 모가지 나사를 돌려 머리를 떼어내고 몸뚱이만 잠들고 싶다. 별로 사용도 않는 머리니 떼어내도 무방할 것이다. 나는 습관으로 산다. 이쯤 살았으면 손발이 알아서 움직일 것이다. 머리는 어차피 쓰는 일이 없으니 있으나마나한 군짐일 뿐이다. 처음부터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한 뇌 손상이라고 나는 굳게 믿었다. 경미한 사고를 확대 해석한다고 할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저 산소증으로 중추신경이 영향을 받긴 했다. 현기증, 구토, 호흡곤란, 기절까지 모든 증상을 겪었으니까 내 머리는 어디가 고장난 게 확실하다. 연탄가스 중독을 겪었으면서도 연탄 아낀다고 툭 하면 불을 꺼트리던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연탄가스로 죽은 시댁 조카를 보면서 트라우마를 느끼지 않은 건 또 무엇인가. 뒤죽박죽 뭐가 뭔지 모르겠다. 딱 하나 분명한 건 내 머리가 너무 무겁다는 것뿐이다. 머리가 무거우니 세상 모두가 무겁다. 중간쯤 가던 내 성적은 연탄가스 사건 후 곤두박질 쳤다.
바닥을 치자 세상이 편해졌다. 따라주지 않는 머리로 아둥바둥 날밤샐 이유가 없어 좋았다.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는 너그러웠다. 여자 공부머리 다 쓸데없다며 알뜰살뜰 살림 잘하고 자식 잘 낳아 키우는 게 최고라 했다. 대학 대신 요리 학원과 꽃꽂이 학원에 다니며 신부 수업을 했다. 내가 남편을 인사시키러 데려가자 우리 집은 야단이 났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갔다는 둥,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둥, 내숭의 고수라는 둥 놀려댔다. 월등한 비주얼과 스펙을 가진 남편에게 식구들은 고꾸라졌다. 그건 아직까지 유효하다. 친정 식구들은 남편을 철석같이 믿는다. 해서 내 걱정은 추호도 하지 않는다. 전생에 무슨 복을 지어 이 생이 이리도 탄탄대로냐며 올케는 볼 때마다 부러워하고 나는 그러게요 로 일관한다. 말 수가 없어서 복이 많은 건가? 나는 몸으로 복 짓고 입으로 까먹어. 맨날 마이너스인데 한 수 가르쳐줘요.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고모? 중독이요. 응? 무슨 중독이요? 나는 검지손가락을 세워 입에 갖다 댔다. 묻지도 말고 대답도 말라고요? 이거야 원. 혹시 침묵 중독? 올케가 입맛을 쩍 다셨다. 하지만 올케가 틀렸다. 침묵 중독이 아니라 뇌세포를 파괴시킬 정도의 일산화탄소 중독을 뜻했던 거다. 언어는 소통의 수단. 소통을 갈구하지 않으면 언어가 굳이 필요 없다. 일산화탄소가 나를 관통한 이후 나는 소통의 길을 잃어버렸다. 애완동물 정도의 의사 표시만 해도 불편하지 않게 사라졌다. 말이 많아 피곤하지 말이 없어 피곤하진 않다. 그냥 거기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표시는 나지 않지만 제 역할을 한다. 마치 엑스트라처럼. 엑스트라는 말을 못해도 좋다. 엑스트라에겐 화려한 액션이 필요 없다. 다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이나 낮이나 소리 없이 기다리는 재주만 있으면 된다. 단 한씬 지나가는 행인이어도 한쪽 구석에서 불만 없이 기다리면 어여삐 여겨 다음에 또 불러준다. 엑스트라는 연기 바깥에서도 말이 많으면 곤란하다. 있는 듯 없는 듯 있다가 부르면 쪼르르 달려나가는 존재이다. 존재감이 없어야 존재할 수 있다는 게 엑스트라의 비극이다. 나는 타고난 엑스트라일까? 학습된 엑스트라일까? 남편은 아내인 나에 대한 정보보다 밍크코트에 대한 정보가 더 많다. 내가 밍크코트에게 밀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 밍크코트가 더 무거웠는지도 모르겠다. 그나저나 시어드 밍크는 또 뭐지? 스마트폰을 열어 밍크코트를 검색창에 띄운다. 밍크도 동물의 털이므로 수명이 있다. 보관 관리에 따라 차이가 나나 보통 사육 밍크는 10년, 야생 밍크는 20년으로 본다. 부직포나 그물망 등은 밍크의 결을 누를 수 있으니 원형대로 넉넉한 공간에서 보관하되 통풍을 자주 시켜야 한다. 습도가 높으면 자칫 탈모가 일어나서 냄새가 날 수도 있다. 죽은 가죽, 가공된 모피에서 탈모가 일어나다니 거울 앞으로 다가가
성근 정수리를 헤쳐본다. 꼬리빗으로 가르마를 타도 잘 드러나지 않던 표피가 손가락으로 대충 벌릴 적마다 다족동물처럼 가랑이를 벌린다. 무식하던 머리숱은 다 어디로 갔을까? 남편은 젊어서부터 머리가 좀 성글었다. 그래서 그런지 한 소나기에 다 들어오지 않는 내 머리를 보고 무식할 정도로 숱이 많다고 야유를 퍼부었다. 머리숱이 많을 때나 초라할 때나 나는 무식하다. 계산머리도 공부머리도 일머리도 없다. 해서 몸이 바쁘고 바빠서 무겁다. 눈비 오는 날 잊지 말라는 건 잘못된 정보. 본래 눈밭에서 뒹굴며 사는 동물이라 눈비에 강하다. 대신 향수에는 약해 한 방울이라도 닿으면 쉽게 변색한다. 따라서 익기 전에 향수를 뿌리는 센스가 필요하다. 아끼느라 모셔두는 건 어리석은 짓, 마르고 닳도록 입는 게 지혜라고 한다. 그것도 모르고 평생 입으려 아꼈다. 딸에게 물려줄지도 몰라 더욱 곱게 입었다. 그런 내가 어리석단다. 이젠 입고 싶어도 무거워서 못 입는 나를 조롱한다. 무식한 대가다. 처음부터 얘는 내게 너무 무거웠다. 분에 넘쳤다. 시어드 밍크는 내추럴 밍크에 비해 패션성이 가미되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지만 무겁지 않은 대신 보온성이 떨어지고 비에 약하다. 시어드 밍크는 가끔 밍크를 말했다. 젊은 연예인들이 멋내기로 입고 나오던 다양한 컬러의 퍼 베스트가 떠오른다. 새삼스러울 건 없다. 남편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며 사는 사람이다. 젊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도 능력이니 남편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내친 김에 좀 더 찾아본다. 족제빛과 가늘고 유연한 몸체,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 무리 지어 다니지 않고 단독 생활. 놀랐을 때는 자리에 멈춰 서거나 재빨리 은신처로 도망. 항문으로 고약한 액체를 뿌려 영역 표시. 먹이를 찾아 작은 나무에 오르는 데는 능숙하지만 내려오는 데는 서툴러 1m 높이에서 뛰어내림. 멸종위기.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 단독 생활, 은신처로 도망, 고약한 냄새로 영역 표시. 나무에서 내려올 때는 서툴러 뛰어내림. 멸종위기. 이쯤이면 됐다. 우리는 붙어버렸다. 뜨겁게 불타지도 않고 신압으로 붙어버렸다. 얘를 버리자면 나부터 버려야 한다. 뚜벅뚜벅 걸어가 밍크 코트를 걸친다. 내일이 말복인데 나는 왜 덥지 않을까? 어쩌면 내 피가 초록으로 변하는 중인지도 모르겠다. 쾌쾌한 냄새가 올라온다. 억울한 피 냄새. 분해된 단백질 냄새를 기꺼이 맡으며 목부터 순서대로 꼼꼼히 포크를 잠근다. 고약한 냄새로 영역 표시를 하는 게 비단 밍크뿐일까? 나도 뛰어내릴 수 있다. 나 역시 멸종위기다. 말 못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다. 게다가 그러게에 함이 된 뱉어내지 못한 말들이 제각각 기호로 변해 사방에서 옥죄어 온다. 말 못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다. 기호의 감옥이 점점 축소된다. 단독자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로
증상이 생기기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예방이 중요하다고 한다. 나에게는 분명 증상이 있었다. 머리가 고장났고 이어서 입이 고장났다. 그런데 아무도 알려고 들지 않았다. 내가 단독자여야 했던 이유이다. 내가 떨어질 때 누군가 페인트 물감으로 폭탄 세례를 주면 좋겠다. 대표적인 동물의 오용자라며 침을 뱉어주면 더욱 좋겠다. 누군가 곁에서 나체로 거리 시위를 하면 더더욱 좋겠다. 냄새는 냄새로, 연탄재는 연탄재로, 무거움은 무거움으로 분리되는 것. 나는 분리된다. 형언할 수 없는 가벼움을 향해 무겁게 분리된다. 땅속 200km 금고를 향해 돌진한다. 훗날 기회의 폭발이 이루어지고 극한의 압력과 온도 속에서 마침내 내가 탄소 덩어리 다이아몬드로 부활하면 사람들이 환호할까? 아니, 이건 아니다. 내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음을 발설함과 동시에 의심의 빌미를 주는 발언이다. 역시 침묵이 좋겠다. 내가 멸종되어도 사람들이 침묵했으면 좋겠다. 아니, 분명 침묵할 것이다. 남편이 못할 일은 없을 테니까. 남편은 모처럼 침묵하며 조용히 일을 처리할 것이다. 시댁 조카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었을 때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장례 절차를 밟을 것이다. 나는 그런 남편을 편안하게 내려다볼 것이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나의 안부를 모를 것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평생 나를 따라다녔다는 것을 남편은 모른다. 참 괜찮은 복수다. 이 여자야, 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베란다 앞에 웅크리고 앉아 깜빡 졸았나 보다. 멋쩍게 일어서며 무거운 껍질을 벗는다. 저것 봐. 땀 한 방울 안 흘리는 거 보면 확실히 맛이 갔어. 그러게요. 나는 배시시 웃는다. 웃을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저절로 그런 표정이 나온다. 없는 머리카락을 벅벅 긁으며 등을 보이는 남편을 보며 나는 또 희죽 웃는다. 그러면서 다시 무거운 껍질을 뒤집어 쓴다.